안녕하세요. 영혼의 반쪽을 잃고 쓸쓸히 살아가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쌍둥이 자매나 형제 혹은 남매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다면 아실 거예요. 세상에 첫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부터 함께한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내 형제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애착을 말이죠. 제게도 쌍둥이 언니가 한 명 있었답니다. 하나의 영혼을 반으로 갈라 태어났으니 언니와 저는 서로를 장난처럼 영혼의 반쪽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평생 단짝처럼 붙어 다닌 언니를 잃었을 때 제 몸에 가득 들어찬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언니를 추억하며 지금부터 제 언니와 언니를 목숨처럼 아꼈던 형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게? 정이게, 정선이게? 얘가 또 이런 장난을 치네. 중학생씩이나 된 애들이 언제까지 그런 유치한 장난을 할 거야? 둘째 정선이지? 헐, 너무해 엄마. 우리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어떻게 엄마인데 딸들을 구분 못할 수가 있어? 나 첫째 정이야. 흥, 엄마 나빠. 정이라고?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게 왜 정선이 옷을 입고 있어? 엄마가 벌써 노안이 왔나 보다. 사실 나 정선이 맞는데 또 속았대요. 또 속았대요. 봤지 언니? 내가 이겼으니까 얼른 5천 원 줘. 저와 언니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장난치던 대상은 친구들이기도 했지만 주로 부모님과 남동생이었죠. 언니와 저는 내기를 자주 하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에도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가고 난 후에도 언니는 늘 제게 지기만 했어요. 저에게 매번 용돈을 뜯기면서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언닌 계속해서 저와 내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엄마랑 아빠랑 동석이까지 다 늦게 들어온다는데 둘이 축구 보면서 치맥할까? 좋지. 그럼 어느 나라가 이기나 내기할래? 나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산 지갑 있지? 그거 걸게. 그거 언니 큰맘 먹고 산 건데 괜찮겠어? 좋아. 그럼 난 이번에 산 운동화 건다. 결과는 안 봐도 아시겠죠? 축구는 제가 고른 나라가 대승을 거두었어요. 솔직히 둘 다 축구를 잘 몰라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랭킹이 더 높은가 하는 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희한하게 언니랑 내기만 하면 제가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말도 안 돼. 운이란 운은 죄다 너한테만 가버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갑 감사히 받아가겠습니다, 언니님. 그래도 언니는 내기에서 지는 것만 빼면 다 나보다 낫잖아. 나보다 날씬하고 공부도 잘해서 더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럼 뭐 하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너한테 한 번만 이겨보는 건데. 에이, 분해. 난 진짜 언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자, 특별히 내가 닭다리 2개 다 언니한테 양보할 테니까 기분 풀어. 우린 늘 붙어 다녔지만 희한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집은 자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데 우린 늘 화기애애했죠. 전 그게 언니의 착한 심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툴툴거리면서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배시시 웃어 보이곤 했고 가끔 제가 돈 넘은 장난을 쳐도 눈을 흘기기만 할 뿐 잠시 뒤엔 제게 연예인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늘 마음 여린 소녀 같은 언니가 정말이지 너무도 좋았습니다. 언니와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 언니는 번듯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이 언니에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오래도록 우리 가족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될 사람, 바로 형부가 언니의 인생에 등장했던 거예요. 진짜? 직업이 화가라고? 대단하다. 나 실제로 화가는 처음 만나 봐. 아직 무명이라 미술 가외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어. 아무튼 내 동생 만난다고 엄청 떨려 했으니까 오면 편안하게 잘 좀 대해줘. 형부를 처음 소개받은 건 제 나이 26살 때였어요. 언니가 형부와 만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 오래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제일 먼저 제게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저 언니랑 완전 똑같이 생겨서 별로 안 불편하실 텐데 그냥 언니 그림자 같은 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긴장한 게 티가 많이 나나요? 죄송해요. 편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정희 가족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자꾸 긴장이 되네요. 계속해서 손에 땀이 흥건해졌는지 형부는 연신 바지에 손바닥을 문질러 댔습니다.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고 언니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형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오래도록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도 몇 번 형부를 만났던 터라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할지 다들 무척이나 궁금해했어요. 언니는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그냥 웃어 넘기곤 했는데 제겐 넌지시 속사정을 털어놓더군요. 상현이 오빠가 나에 비해 자기가 너무 모자란 것 같대. 난 괜찮다고 해도 어른들 입장에서 무명 화가인 자기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드실 리가 없다나 뭐라나.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난 정말 괜찮은데 괜히 결혼하자고 보채면 오빠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려주고 있어.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었으니 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형부는 저희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고 저와 동생을 불러내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며 다정한 사위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형부를 굉장히 좋아하셨기에 직장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던 형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사람의 꿈은 평생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걸세. 없으면 없는 대로 둘이 작게 시작해도 우린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거나 부담 갖지 마. 아빠는 술을 한 잔 권하며 형부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병환으로 너무도 일찍 숨을 거두고 말았을 때 형부는 마치 친아들처럼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못난 전 아버님 임종도 지키지 못해서요. 왜 하필 제가 지방으로 가야하러 갔을 때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면도 좀 제대로 하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실 만큼 괜찮으셨다면서요. 아버님, 생전 제게 부탁하셨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누구보다 마음 여리고 착한 정이 제가 옆에서 책임지고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딸 걱정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형부는 결혼에 대해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형부는 가회를 그만두고 면접을 준비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 말씀처럼 꿈은 평생에 걸쳐 천천히 이뤄나가면 된다며 잠시 화가로서의 꿈을 접어두겠다고 언니에게 말했다더군요. 언닌 자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형부를 말렸지만 남자의 결심을 말리지 말랬다나 뭐라나 아무튼 결국 언니는 형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고 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뒤 언니는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소리쳤죠. 나 드디어 프로포즈 받았어.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에 저희 집뿐만 아니라 형부의 집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연애한 지 무려 7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언니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지금도 가끔 그때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는 미소를 짓곤 해요. 어머나, 강서방이 저렇게 엄청난 음치인 줄 몰랐구나. 그러게.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가 꼭 언니한테 축가 불러주고 싶다고 고집부렸다잖아. 형부의 언니 사랑을 누가 말리겠어. 엄마, 그거 알아? 형부 진짜 대단한 게 나랑 언니를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어. 심지어 엄마랑 아빠도 한 번씩 우릴 헷갈려 했는데 말이야. 언니한테선 뭐 범접할 수 없는 영롱한 아우라가 흐른다나 뭐라나. 아무튼 사랑의 힘이란 게 정말 대단해. 그치? 결혼한 후 형부와 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서울의 신혼집을 차렸어요. 형부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나 주말엔 항상 그림을 그렸다더군요. 언니는 자신 때문에 잠시 꿈을 미뤄둔 형부에게 미안해하며 열과 성을 다해 형부가 다시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해 주었죠.
언니가 결혼한 지 2년 뒤 저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회사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보다 1살 어렸던 남편은 형님, 형님 하며 형부를 잘 따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는 그야말로 친정의 경사가 겹치고 겹친 해였습니다. 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똑같이 임신 중이었던 저는 2달 뒤 역시 아들을 낳으며 언니의 뒤를 이었어요. 게다가 그해 말엔 남동생까지 똑 부러지는 올케와 웨딩마치를 올리며 엄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해 엄마 입에선 그야말로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날이 계속될 줄 알았건만 불행은 너무도 일찍 우릴 찾아왔습니다. 정선아, 나 어떡해? 나 폐암이래. 평생 담배 한번 피워본 적 없는 내가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워. 아직 우리 도빈이도 겨우 돌이 지났는데 도빈이랑 애 아빠만 두고 떠나게 되면 어떡해? 조카를 낳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던 언니는 자꾸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폐암 4기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신 때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출산을 하고서도 통증이 나아지긴커녕 심해만 지니 병원에 갔다가 폐, 신장, 림프, 허리 근막에까지 전부 전이가 된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겁니다. 처음 언니에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퇴근한 후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찾아 남편과 함께 곧바로 입원을 한 언니를 찾아갔어요. 형부는 조카를 품에 안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언니를 지키고 있었죠.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임신했을 때도 그런 큰 병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 형부, 많이 놀랐죠? 좀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을 일이 뭐가 있어? 힘든 건 우리 집사람이지. 울지 마, 처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 암이라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잖아. 처제 언니 꿋꿋하게 이겨낼 거야. 내가 옆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난 이 사람이 나랑 도빈이만 두고 절대 먼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어. 그렇지, 여보? 그럼 나도 어떻게든 꼭 이겨내 볼게. 나 없으면 울보될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 감을 수가 있겠어. 언니와 형부는 어떻게든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의 희망과 달리 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마는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의 빛을 보며 눈물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부탁한 후 퇴근하면 무조건 언니의 병실로 달려갔는데 어느 날엔 웬일로 형부도 엄마도 계시지 않더군요. 그때 조용히 제게 건넨 언니의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엄만 내일 오신대. 남편은 대전에 잠깐 내려갔어. 나 간병하랴 회사 다니랴 애 돌보랴 혼자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대전에 있는 시어머니께 도빈이 맡기러 갔거든. 모두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시어머니께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 어머님은 아버님 먼저 보내고 무료하던 차에 손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오히려 전화로 날 안심시켜 주시긴 했는데 속은 말이 아니시겠지 뭐. 저번에 나보러 올라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이 울고 돌아가셨는데. 괜찮아 언니. 나아서 평생 감사한 마음 갚으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언닌 얼른 나을 생각만 해. 정선아, 나 처음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젠 알아. 난 점점 죽어가고 있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괜찮아. 근데 난 내가 가면 도빈이랑 둘만 남겨질 우리 남편이 너무 걱정이야. 너도 알잖아. 애 아빠가 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지금도 내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나 없을 땐 울기만 하는지 퉁퉁 부은 눈이 가라앉을 새가 없더라. 그러니까 정선아, 나중에 나 없을 때 네 형부 좀 잘 챙겨줘. 그리고 너도 동석이도 엄마도 조금만 힘들어하고 꼭 내 몫만큼 더 씩씩하게 살아줘. 알았지? 난 우리 가족도 애 아빠도 굳게 믿고 있어.
나 가고 나서도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잘 살아갈 거라고 말이야. 그만해. 왜 자꾸 그런 불길한 말을 해? 언니 안 죽어.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고. 언니가 없는데 그 뒤에 세상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지 말고, 어? 그래, 정선아, 우리 내기할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랑 동석이, 엄마,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데 내가 10만 원 걸게. 넌 평생 힘들어한다는데 걸어. 설마 이 언니랑 하는 마지막 내기인데 끝까지 빠득빠득 이겨 먹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가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40 다 돼가는 사람이 쪼잔하게 10만 원이 뭐냐? 나 안 해. 에이, 하자. 이번에 내가 꼭 이길 거야. 아싸. 드디어 내가 널 이겨볼 수 있겠다. 그치? 언니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싫다고 이겨보겠다고 우길 수도 없는 내기였으니까요. 언니는 결국 폐암 선고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하늘로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5년 만에 비극이었죠. 언니를 떠나보내며 사람 같지 않은 귀괴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은 형부는 막상 언니의 장례식장에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군요. 그저 조카를 끌어안은 채 언니의 영정사진만 보며 끊임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여보, 그거 기억해? 당신 뱃속에 우리 도빈이가 들어있을 때 우리 같이 가평에 놀러 갔었잖아. 거기서 구워 먹은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거기 펜션은 또 얼마나 예뻤는지. 도빈이가 조금만 크면 매년 거기로 놀러 가자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결국 당신이 도빈이 낳고 계속 아파서 다시 못 갔네. 당신 그때 정말 예뻤는데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었는데. 오히려 울부짖기라도 했으면 위로해주고 말릴 수라도 있었을 텐데 넋이 나간 것 같은 형부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그런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 피눈물을 흘리며 저희 엄마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죠. 항상 우리 상현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정희한테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천사 같은 애를 데려갔는지. 사부인, 그래도 힘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 도빈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저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다짐했어요. 언니의 부탁대로 형부와 도빈이를 꼭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형부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여 저와 엄마는 이후 끊임없이 형부를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형부의 집에 찾아가 밥도 반찬도 해놓고 조카도 돌봐주며 형부의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형부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더군요. 여전히 지각 한 번 없이 출퇴근을 했고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아오며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리곤 저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장모님, 저 괜찮아요. 비록 몸은 떠났지만 집사람의 영혼은 항상 제 옆에 남아있다는 걸 늘 느끼고 있어요. 처남도 이번에 애 낳고 장모님 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전 저대로 도빈이랑 같이 잘 살아볼게요. 처제도 마찬가지야. 주영이 지금 한창 엄마 손길이 절실할 나이잖아. 언제까지 박서방 손에만 애를 외롭게 맡겨둘 거야? 난 나대로, 처제는 처제대로의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주영이한테 더 신경 써줘.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던 형부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난 후부턴 우리 연락을 잘 받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서방 의견 존중해주자. 물론 떠난 네 언니의 흔적이 가득한 네 형부와 도빈이가 떨어진 살점처럼 아프게 느껴지지만 네 형부도 아직 젊잖니.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다 보니
네 형부가 마음 추스를 새 없이 더 괴로웠을 게다. 우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강서방도 마음도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당분간 네 형부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아픈 마음을 다잡으며 형부를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떠나보낸 지 1년 3개월쯤 지났던 날이었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형부와 언니가 나오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꼴딱 새고 말았어요. 여보, 여보, 나 당신 따라갈래. 어딨어? 형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도빈이 혼자 두고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얼른 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오세요. 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언니를 따라가는 형부를 붙잡기 위해 악을 써댔지만 형부는 제 말을 듣지 못하더군요. 악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선아, 제발 네 형부 좀 지켜봐줘. 언니 왜 울어? 형부한테 무슨 일 있어? 나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네 형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언니, 울지 마. 눈에서 피가 나잖아. 우선 울음 좀 그쳐봐. 어? 또 다른 꿈에서 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형부를 부탁했습니다. 그 외에도 길바닥에 쓰러진 형부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형부가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꿈 등 연속되는 악몽을 꾸다 겨우 잠에서 깨니 식은땀으로 베개가 흥건히 젖어 있더군요. 당신 진짜 오늘 휴가 쓰려고? 아무래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물론 내가 평소에 형부랑 도빈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래도 형부한테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주영이 어린이집에 당신이 잘 좀 데려다 줘. 결국 전 상사에게 미리 전화해 아프다고 둘러댄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에게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꿈이 현실처럼 생생해 왠지 혼자 형부에게 가보기가 두려웠거든요. 형부를 본 지 4개월이 넘었던지라 엄마도 걱정이 된다며 이른 시간에 곧장 형부의 집 앞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답이 없지 않겠어요? 분명 출근 시간 전이라 아직 형부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됐다. 아직 비밀번호는 안 바뀌었구나. 들어가 보자. 다행히 언니가 임신했을 때 몇 번 언니 집에 왔다 갔다 했던 엄마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비밀번호가 그대로였기에 엄마와 저는 괜히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집안은 이렇게 적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한 엄마와 전 눈앞의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형부! 아이고 강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형부는 거실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의 조카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 건지 형부의 광대뼈는 튀어나올 듯 도드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119 구조대들이 올 동안 그제야 집안을 살펴보게 된 엄마와 전 너무도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정이 아니냐. 강서방 이 사람 그동안 이런 걸 그리면서 혼자 정일 그리워했던 거야? 어떻게 엄마, 우리 영부 불쌍해서 어떻게.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조카의 방, 옷방 할 것 없이 집안의 벽엔 온통 형부의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 속 주인공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언니였어요. 해맑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언니, 바닷가 앞에 서서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 곤히 잠에 들어있는 언니, 축가를 부르는 형부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 조카를 안고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모습과 병실 침대에 누워 입술이 파리하게 질린 모습까지 집엔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에 달하는 언니의 그림이 붙어 있더군요. 형부는 연애 시절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던 언니의 모습을 모조리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스스로 그린 생전 언니의 모습에 둘러싸인 채 그리움에 기대해 삶을 연명하고 있던 거였어요. 형부, 괜찮다면서요. 형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거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치방꼴이 이게 뭐냐. 강서방 자네 혼자 어떤 아픔을 견뎠던 거야? 어. 우리의 절규에도 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형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형부를 살핀 후 들려온 의사의 말은 더없이 충격적이었죠. 영양실조입니다. 요즘 세상 이렇게 젊은 분이 영양실조로 실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끼니를 아주 많이 거리셨던 모양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처럼 요즘 세상에 그것도 번듯한 집도 직장도 있던 사람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언니 뒤를 따라가기라도 하려던 것처럼 형부는 스스로 곡기를 끊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애써 다시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며 형부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형부가 링거를 맡고 있는 동안 얼마나 빨리 달려오셨는지 사돈 어른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하셨어요. 아이고, 상현아. 사돈 어른은 이제 막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형부를 부여잡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형부의 말은 우리에게 더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여보, 나 왜 쓰러진 거야? 장모님하고 처제까지 와 있네? 요새 과로했더니 몸에 무리가 왔나? 근데 당신 왜 울고 있어? 나 무슨 병이라도 걸렸대? 애 임신하고 허리도 자꾸 아프다던 사람이 왜 그러고 섰어? 이리 앉아. 어? 상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멈은 이 세상에 없어. 어딜 보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정이 버젓이 서 있잖아요. 어머니, 정이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요. 가뜩이나 배도 불러와서 매일 불안불안하다니까요. 앉을 수 있게 자리 좀 내주세요. 우린 너무 놀란 나머지 의사에게 형부의 상태를 다급히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는 그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에게 연계돼 잠시 상담과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사돈 어른은 엄마 저에게 넋이 나간 말투로 이야기하셨죠. 제가 친직의 상현이를 좀 더 옆에서 돌봐줬어야 했는데 전 애미 자격도 없습니다. 한 석 달 전쯤에 상현이를 보러 올라왔었어요. 그전부터 자꾸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상현이 미친 사람처럼 그림만 그려대고 있고 도빈이 밥도 안 챙겨줬는지 4살밖에 안 된 애가 삐쩍 말라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상현이 회사도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된 상태로 집에서 어멍 그림만 그려대고 있었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우는 도빈이가 안 보이냐고 대체 왜 이러냐고 채근했는데 상현인 저더러 나가라면서 절 마구 밖으로 떠밀기만 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병원에 가보자고 애원해도 상현인 광기 어린 표정으로 자기 일에 신경 끄라고 소리만 지르더군요. 우선 도빈이부터 챙겨야겠다 싶어서 전 도빈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날 사돈 어른은 다시 형부를 보러 올라오셨었다는군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셨는데 전날과 달리 형부는 그때 제정신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한동안만 도빈이를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병원도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바보같이 믿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도빈이 잘 있냐고 저한테 먼저 가끔씩 전화를 하기에 전 정말 상현이가 나아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빈이까지 돌보면서 계속 여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자식이 이 지경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전 정말 애미 자격도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사부인. 그 연세 일하면서 혼자 손주 돌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에 부쳤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무적은 아니잖아요. 강서방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상담과 검사 결과 형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다더군요. 언니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이 결국 형부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죠.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검사를 받고 돌아온 형부는 정신이 멀쩡해져 있더군요. 죄송해요, 장모님,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게 만들어서요. 저 괜찮아요. 또다시 제 몸 안 챙겨서 이렇게 쓰러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셔도 돼요. 처제, 휴가까지 쓰고 왔다며?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괜찮기 뭐가 괜찮아요. 형부 어머니께 병원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죠? 약 먹고 치료만 잘 받았어도 짧은 사이에 이렇게 상태가 심각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제 말이 맞아. 미안해. 근데 이제 정말 치료도 잘 받고 나 밥도 잘 챙겨 먹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미 사돈 어른께 몇 번이나 거짓말했던 걸 다 아는데 저한테 매일매일 밥 먹는 사진, 치료받고 약 챙겨 먹는 사진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도 알아서 한다잖아. 처제가 처제 언니야? 이제 사실상 우리 남남 아니야? 왜 그렇게 참견질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열심히 치료받겠다는 형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요하게 굴자 형부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와 사돈 어른은 옆에서 우리를 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전 절대 이대로 형부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알아서 뭘 할 건데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로 거짓말만 하면서 밥도 안 챙겨 먹고 언니 그림만 주구장창 그려댈 거예요? 저 다 봤어요. 그 그림들 속에 언니만 가득했지 도빈이 혼자 그려진 그림은 하나도 없던데요. 지금 형부의 세상은 온통 과거로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도빈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언니 환영에만 갇혀 살고 있죠. 도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엄마를 일찍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빠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었어야 해요? 형부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언니 죽은 거? 저도 엄마도 제 동생도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기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언니가 좋아할까요? 처제가 뭘 알아. 처제한텐 항상 옆에 있어주는 박서방이 있잖아. 치료? 그래, 솔직히 나 받기 싫어. 처제 언니 하늘로 간 후로 언니 목소리 들어본 적 없지? 난 매일 들어. 집사람이 나한테 웃으면서 장난치는 환영, 밥 먹으라고 다정하게 날 부르는 꿈만 같은 환청들을 원 없이 듣는다고. 마냥 집사람들을 따라가고 싶던 와중에 내 병은 나를 살게 해준 유일한 동아줄이었어. 근데 치료를 받으면 또다시 우리 정이 내 옆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거잖아. 난 못해. 정인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야.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비록 언닌 이제 없지만 형부한텐 도빈이가 있잖아요. 언니도 없는 와중에 이젠 형부만이 세상의 전부인 도빈이가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언니의 흔적인 도빈이를 모른 척 하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형부는 언니 남편이기도 했지만 이젠 도빈이 아빠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형부, 내가 어떻게 엄마랑 같이 쓰러진 형부를 발견하게 됐는지 알아요? 어젯밤에 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저 한숨도 자지 못하게 밤새도록 울면서 형부를 부탁했다고요. 계속 위태로운 형부 모습을 제게 보여주면서 제발 형부 좀 구해달라고 저에게 끝없이 애원했었다고요. 피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이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부가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가 형부랑 도빈이 걱정해 하늘에서 차마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네? 우리 살아요. 살자고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걸터 앉은 형부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엄마와 사돈 어른 또한 형부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끼고 애원하셨죠. 상현아,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사라지게 돼 있다. 나도 네 아버지 일찍 보내고 죽고만 싶었어도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잖니. 제발 약 먹고 치료받자. 싫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진 제가 알아서 선택할 거예요. 강서방, 제발 이러지 말게. 자네마저 이러면 도빈이는 앞으로 누굴 믿고 사나?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자식이 망가지는 걸 두고만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왜 몰라주는 겐가? 사돈 어른의 말씀엔 무 자르듯 냉정하게 굴던 형부는 저희 엄마에겐 차마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군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언니와 목소리, 말투까지 너무도 많이 닮았던 엄마에겐 차마 싸늘하게 굴지 못했던 거죠. 응급실 침대를 비워줘야 했기에 우선 우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부는 너무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며 집에 따라 들어가려던 저와 엄마, 사돈 어른을 밀어내더군요. 조카를 운영하던 어린이집 선생님께 맡기고 왔던 사돈 어른은 얼른 대전으로 돌아가 봐야 했는데 형부 걱정에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사돈 어른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셨죠. 제가 어떻게든 강서방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보세요. 강서방도 중요하지만 어린 도빈이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그렇게 가고 아빠한테 외면까지 받았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겠어요. 다행히 강서방이 제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주 찾아가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 도빈 어멈 떠나보내고 누구보다 힘든 건 사실 사부인일 텐데 제 아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올라오겠습니다. 제발 우리 상현이 잘 좀 부탁드려요. 감사하긴요. 결국 강서방이 저렇게 된 건 다 제 딸을 너무 아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제 딸 때문에 병을 얻은 우리 강서방, 제가 책임지고 되돌려 놓겠습니다. 잔뜩 망가져 있는 아들을 두고 손주를 챙기러 가야 했던 사돈 어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사돈 어른의 얼굴이 눈앞에 한참을 아른거려 엄마와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돌아오는 내내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했어요. 이후 엄마는 정말 매일같이 찾아가 형부를 설득하셨습니다. 남동생도 엄마를 몇 번이나 따라갔고 저와 남편 또한 며칠에 한 번씩 엄마와 함께 형부를 찾아갔죠. 처음 집안의 광경을 봤을 때 남편과 동생은 수백 장씩 붙어있는 언니의 그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부는 여전히 면도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언니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과 망상의 세계를 오가는 형부의 손을 잡으며 끝없이 설득하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 우린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서방, 오늘 아주 예뻐. 내가 해준 밥도 싹싹 긁어먹고 말이야. 기분은 좀 어떤가? 오늘 자네 그림 속 우리 정희 얼굴이 밝은 걸 보니 자네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장모님. 오늘 해주신 소불고기 저희 집사람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지? 방금까지 옆에 있었는데. 여보, 다행이구먼. 정이 찾지 말고 계속 그리던 그림이나 그리게. 나도 옆에서 구경 좀 하게. 이건 언제적 우리 정이 모습인가?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반지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에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장모님, 저희 정일 세상에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강서방, 오늘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나?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웃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슬픔에만 빠져서 아들까지 팽개쳐둔 최악의 아빠이기까지 한데요. 오늘은 정신이 바로 잡혀 있나 보구먼. 강서방,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세. 자네 말처럼
나도 환영이든 환청이든 기대서 우리 정이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이가 살아 돌아오나? 아니잖아. 과거의 허상에 갇혀 산다고 한들 자네 손에 잡히는 건 결국 현실이 아니라는 허무함과 절망감 뿐일 걸세. 자네가 우리 영감 하늘로 갔을 때 우리 영감 영정사진에 대고 그랬지? 이젠 자네가 우리 정이 잘 돌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라고. 그때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도 하늘에 간 정이가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도록 자네를 보살펴 하는 의무가 있네. 그러니까 다 늙은 장모 더는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치료 좀 받게나. 어? 게다가 자네는 아내를 잃었지만 자네 아들 도빈이는 엄마를 잃고 동시에 아빠까지 사실상 잃게 된 셈이니 얼마나 불쌍한가. 자네의 전부였던 정이랑 도빈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다시 일어나세. 엄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형부를 찾아가셨어요. 사돈 어른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라와 엄마와 함께 하나뿐인 자식을 찾아가 설득하셨죠. 모든 가족들의 노력 끝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형부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병증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긍정적인 치료 결과가 기대된다고 병원에서도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지금 형부의 망상장애는 거의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몇 달 전 형부를 찾아갔을 때 형부는 제게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제, 벌써 한참 동안이나 집사람이 안 보여. 집안 어디에서도 집사람 목소리도 안 들리고 모습도 안 보인다고. 열심히 치료받은 결과니 나 기뻐해야 하는 거지. 도빈이를 위해서라도 멀쩡한 모습 얼른 찾아야 하니까 분명 잘된 일인데 난 너무 슬퍼. 이제 난 정말로 정이랑 이별해야 하는 거야. 잘했어요, 형부. 정말 장해요. 언닌 볼 수 없지만 대신 이제 도빈인 형부 옆으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형부랑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언닌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 존재할 테니까 우리 아주 먼 훗날 언니를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서 살아가요. 네? 제가 도와줄게요. 호전된 형부의 상태를 본 엄마 사돈 어른 또한 감격의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형부는 사돈 어른에게서 조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카는 형부에게서 방치되었던 기억이 너무 컸는지 처음엔 형부에게 영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망설이더군요. 도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정말 나쁜 아빠였어. 그래도 도빈아,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아빠가 엄마 목까지 도빈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형부는 진심으로 어린 조카에게 용서를 빌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조카가 형부에게 다가설 때까지 사돈 어른은 조카를 형부에게 온전히 보내지 않고 몇 번이나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셨죠. 사돈 어른과 형부의 노력 끝에 조카가 형부에게 먼저 다가가 안겼을 때 우린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빠 미워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 도빈아. 정말 고마워. 아빠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도빈이 절대로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형부는 지금 다시 직장을 구해 조카를 열심히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부가 그렸던 수백 장의 언니 그림은 형부의 방 한 구석에 소중히 보관되고 있죠. 사돈 어른은 얼마 전 대전의 어린이집과 집을 정리한 후 형부의 집에 올라와 함께 살고 계세요. 언니가 아플 때부터 조카를 키우다시피 했고 애들 돌보기 베테랑이기도 하셨기에 다행히 조카는 어두운 모습을 벗어나 지금은 여느 또래 애들처럼 밝고 활기차졌답니다. 형부는 조카를 데리고 엄마가 계신 남동생네에 놀러 가기도 하고 저와 남편과도 종종 교류하고 있어요. 동갑인 조카 저희 아들은 서로 투덕거리면서도 근래에 자주 만나 친해졌는지 찹쌀떡처럼 붙어 있곤 하죠. 마치 과거의 언니와 저처럼 말이에요. 사이좋게 노는 애들을 보며 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내 자식을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외면했었나 몰라. 어렸을 때 일이라 도빈이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애한테 진 죄는 평생에 걸쳐 갚아 나가야겠지. 처제, 난 앞으로 두 번 다시 도빈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거야. 하늘에서 보고 집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나 그림도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애 아빠로만 살면서 꿈을 포기하면 날 그렇게 응원해줬던 집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비록 지금은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느라 정신없지만 두고 봐. 꼭 화가로도 성공해서 우리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내가 잘 사는 게 결국 우리 아들과 집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 덕에 깨달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잘 해나가는 모습 처제랑 박서방 그리고 장모님이 옆에서 오래도록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그때 날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희 형부 정말 많이 건강해졌죠? 저는 앞으로 이런 형부를 열심히 응원하며 형부 말처럼 언니를 대신해 형부와 조카를 지켜보며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며 다 같이 행복을 찾아가다 보면 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마지막 내기에서 언니를 이기게 해줄 수 있겠죠?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있을 언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평생 제게 지더니 마지막만큼은 승리를 거머쥐어서 이제 만족하냐고요. 다음 언니의 기일 땐 내기에서 졌으니 납골당에 있는 언니를 찾아가 5만 원짜리 2장을 가만히 두고 와야겠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먼저 보낸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살아낸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힘겨운 일이라는 걸 언니를 보낸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 간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걸 늘 잊지 말고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서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형부를 응원하기 위해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저는 형부에게 제 사연을 들려줄 생각이거든요. 그럼 형부에게 응원의 말을 남기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형부, 저 정선이에요. 막상 형부에게 편지를 남기려니 쑥스럽지만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형부만큼 저도 우리 가족도 모두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더는 슬픔에 갇히지 말고 다 같이 힘내서 언니 몫까지 열심히 삶을 살아내봐요. 그러다 또다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찾아올 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형부 옆엔 함께 언니를 추억할 형부를 아끼는 가족이 항상 함께라는 걸 말이에요. 저희 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부. 제가 가족으로서 형부를 늘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형부 화이팅! 아자 아자!